왜 그래? 지금 바쁜데. 여보, 어머니가 위독하셔. 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줘. 지금? 오늘 온천 가기로 했잖아. 엄마랑 동생들이랑 예약까지 해놨는데.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온천이라고? 여보, 지금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이 곁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 준호 씨, 간병인 있잖아. 돈 주고 사람 고용하면 되지. 이런 기회 언제 또 와? 우리도 좀 쉬어야지. 전화 너머로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준호야? 빨리 끊어, 늦겠어.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나 먼저 갈게. 어머니는 알아서 잘 돌봐줘. 여보,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엔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손에 쥔 핸드폰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위독한데 온천을 간다고요? 그것도 처가 식구들과 함께요?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철물점 앞. 박준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 셔터를 올렸습니다. 쇠냄새가 코를 찌르는 가게 안 녹슨 공구들과 페인트통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준호는 손때 묻은 행주로 진열대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섰습니다. 나사 몇 개를 사러 온 거였죠. 준호는 천천히 서랍을 뒤져 필요한 물건을 찾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며 웃었어요. 준호야,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아닙니다. 편히 가세요. 준호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42의 나이, 이제 젊다고 할 수도 없는 나이였죠. 그는 가게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78배 어머니 김말순이 누워 계셨어요. 병색이 완연한 얼굴, 가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준호는 죽 한 그릇을 떠서 어머니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김말순은 힘겹게 눈을 뜨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아, 미안하구나. 엄마가 짐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서 드세요. 준호는 한 숟가락씩 천천히 떠먹였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떨렸어요. 준호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힘이 없었죠.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아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죠. 이제 준호가 보답할 차례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꼭 건강하게 해드릴게요. 김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준호도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어머니가 더 마음 아파하실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장모였어요. 준호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식구들이 모이기로 했어.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처가 식구들과의 만남은 늘 고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무시했어요. 가난한 철물점 주인,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 그런 시선이 늘 따라다녔죠. 저녁 준호는 어머니를 이웃 할머니께 부탁하고 처가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준호는 긴장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처남이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늦었네. 인사도 없이 돌아서는 처남. 준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장모와 아내, 그리고 처남 내외가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아. 장모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준호야, 내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 갑작스러운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딸이 고생이 너무 많아. 시어머니, 병수발에 집안일까지. 요양원 보내면 모두가 편할 거야. 장모님, 어머니는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 내가 철물점이나 하면서 제대로 돌볼 수 있겠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다고. 처남이 거들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 돈도 없으면서 무슨 가장 노릇을 한다고 그래요? 누나도 힘들어 죽겠다는데.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아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준호 씨, 나도 힘들어요.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일도 못하고 우리도 좀 살아야 하지 않겠어?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그동안 아내는 한 번도 준호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늘 친정 식구들 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더 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라는 말, 그건 준호에게 죽으라는 말과 같았어요. 저는 안 됩니다. 어머니는 제가 끝까지 모실 겁니다. 장모가 차를 탁 내려놨습니다. 고집불통이네. 우리 딸이 가난한 집 아들 만나서 팔짝 꼬였어. 진작 이혼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장모님, 뭐, 내 말이 틀렸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철물점 하나로 언제까지 버티려고 그래? 처남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현실을 좀 보세요. 강남 아파트 전세금도 못 끼는 주제에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죠.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실 테니까. 준호야. 장모가 불렀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쯧쯧, 저러니까 평생 가난하지. 엘리베이터 안 준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준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겐 가진 건 없어도 어머니 한 분 지켜드리는 게 내 인생의 전부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김말수는 잠들어 계셨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 준호는 혼자 울었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준호를 죄인처럼 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김말순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말순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숨소리가 가빴어요. 준호는 재빨리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뜨거웠죠. 열이 많이 올랐어요. 어머니, 병원 가야겠어요. 제가 지금 준비할게요. 아들아,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안 됩니다. 빨리 가야 해요. 준호는 서둘러 옷을 챙기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업고 나오는데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김말순의 몸은 예전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죠. 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택시에 어머니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가끔씩 신음을 냈어요. 준호는 그 소리가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김말수는 곧바로 침대에 옮겨졌고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준호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괜찮으시게 해주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폐렴이 심각하게 진행됐고 심장도 약해져 있어요. 가족분들이 곁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준호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위중하다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의사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은 기운 내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겨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만에 아내가 받았습니다. 왜 그래? 지금 바쁜데. 여보, 어머니가 위독하시대.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줘. 지금 오늘 온천 가기로 했잖아. 엄마랑 동생들이랑 예약까지 해놨는데.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온천이라고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이 곁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 준호 씨, 간병인 있잖아. 돈 주고 사람 고용하면 되죠. 이런 기회 언제 또 와? 우리도 좀 쉬어야지. 전화 너머로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준호야? 빨리 끊어. 늦겠어.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 먼저 갈게. 어머니는 알아서 잘 돌봐줘. 여보.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엔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손에 쥔 핸드폰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위독한데 온천을 간다고요? 그것도 처가 식구들과 함께요? 준호는 처남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처남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위독합니다. 병원으로 와주세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형님, 오늘 가족여행 가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준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준호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한데 그들은 나를, 우리 집안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구나.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준호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철물점 단골 손님인 박 할아버지와 이웃 김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두 분 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어떻게 되셨어?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박 할아버지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어머니는 강하신 분이야. 꼭 이겨내실 거야. 김 아주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게. 혼자 있지 마.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가족보다 이웃이 더 따뜻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준호 곁을 지켜줬어요. 준호는 그 손길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온갖 장비가 어머니 몸에 연결돼 있었죠. 김말수는 눈을 감고 누워 계셨어요. 준호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어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아내의 인스타그램 업데이트였어요. 준호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온천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내와 장모, 처남내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드디어 자유, 부자 온천 힐링 중. 준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유라고요?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자유라고 했다고요?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박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뭐 잘못된 일이라도 있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결심이 섰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더는 무시만 당하며 살진 않겠다. 절대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샜어요. 박할아버지와 김아주머니도 곁을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실이 슬펐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조금 안정됐어요. 하지만 아직 위험해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간호사가 돌아가고 준호는 다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준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어요. 어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준호의 눈빛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차가운 분노도 함께 타오르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병원과 철물점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어요. 밤에는 병실 옆 보호자 의자에서 쪽잠을 잤고 낮에는 서둘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준호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다들 이해해줬어요. 준호야, 내가 힘들 텐데. 가게는 우리가 알아서 볼 테니 어머니한테 가 있어. 박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철물점 단골 손님들이 번갈아 가며 가게를 지켜줬어요. 누가 물건을 사러 오면 메모를 남겨뒀고 급한 일이 있으면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는 그 고마움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이지 뭐. 김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준호의 가슴을 울렸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들이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반면 진짜 가족은 어땠나요?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온천에서 돌아온 뒤에도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넷째 날 아침 준호는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김말순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비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죠. 어머니, 꼭 이겨내셔야 해요. 저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장모와 처남이 함께 들어왔죠. 준호는 그들을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때? 아내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물었어요. 준호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너는 왜 이제야 온 거야?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했잖아. 온천 일정이 있었잖아. 그리고 당신이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지. 장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하루 이틀 쉬는 게 그렇게 큰 문제야? 병원엔 의사 선생님들이 있잖아. 장모님,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이 곁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위독하신지 아세요? 처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 가난한 집 노인네가 오래 산다고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의료비만 더 나가는데.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가난한 집 노인네라고요? 뭐라고 했어? 지금 그게 입에서 나올 말이야? 사실이잖아요. 형님 형편에 어머니 병원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냥 요양원 보내는 게 나아요. 아내가 처남 팔을 잡았습니다. 동생아, 말 조심해. 하지만 장모는 아들 편을 들었어요. 동생 말이 틀렸어? 준호야, 내가 현실을 봐야지. 철물점 하나로 병원비 내는 거 버거우면서 왜 고집을 피워?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할 겁니다. 어머니는 제가 끝까지 모실 거예요. 어휴, 답답해서. 우리 딸이 고생만 하네. 장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우리 좀 나가서 얘기해요. 나갈 거 없어. 여기서 말해. 당신 지금 왜 이래요? 내가 왜 이러냐고? 너희가 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어머니가 위독한데 온천 가서 웃고 떠든 게 너희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장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목소리 낮춰. 여긴 병원이야. 창피하게. 창피한 건 너희야, 장모님. 가족이 위독한데 놀러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평생 쉬지도 말고 살라는 거야? 우리도 사람이야. 처남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사실 우리 온천 가는 거 동네 사람들 다 알던데요? 다들 이해하더라고요. 누가 가난한 집 노인 병수발 때문에 인생 포기해요? 입 닥쳐.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처남이 뒤로 물러섰어요. 준호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다시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지 마. 한 번만 더 그런 말하면 가만 안 둬. 뭐,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야. 경고야. 장모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됐어. 우리 갈 거야. 이런 데서 더 있을 수 없네. 준호야, 내가 알아서 해. 우리 딸 이혼시킬 거니까 각오해. 이혼이요? 좋아요. 저도 바라던 바입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도 들었지? 장모님이 이혼하자잖아. 나도 찬성이야. 이렇게 사느니 헤어지는 게 나아. 미쳤어? 당신 정말 미쳤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장모와 처남이 아내를 끌고 나갔어요. 가자. 저런 놈하고 더 있어봤자 소용없어. 엄마, 나 어떡해. 너 이혼해. 위자료 받아내고. 그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병실 문을 닫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죠. 준호는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김말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준호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무도 어머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날 저녁 준호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친척 이모였어요. 준호야, 내 처가 식구들 온천 사진이 동네에 다 퍼졌더라. 시어머니 죽어가는데 놀러 갔다며? 사람들이 혀를 차고 있어. 준호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소문이 났다는 게 위안이 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비참했습니다. 1시간 뒤 장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내가 우리를 욕보였어. 동네에서 수군대잖아. 이거 다 내 탓이야. 제 탓이요? 장모님이 하신 행동 때문 아닌가요?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내가 병원 오라고 해서 욕먹는 거잖아. 그럼 안 오는 게 맞았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앞으로 이런 연락하지 마. 우리 딸도 이혼 준비할 테니까 너도 준비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이게 사람들인가 싶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준호는 얼른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김말수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초점이 맞춰지더니 준호를 봤어요. 아들아, 내가 살았구나. 네, 어머니. 다행이에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말수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왔었니? 준호는 대답하기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김말수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안 왔구나. 괜찮아. 어머니,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이야.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 전부예요. 그날 밤 준호는 복도에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준호야, 힘들지? 네. 하지만 준호야, 너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어머니를 지키는 게 맞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 속엔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 준호는 그 감정을 가슴 깊이 묻어뒀어요. 내가 더는 무시만 당하며 살진 않을 거야. 절대로. 이틀 뒤 처가 식구들이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병실에서 죽을 먹이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아내와 장모, 처남이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한 얼굴이었죠.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아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어머니께 죽을 떠먹였어요. 할 얘기 없어. 돌아가. 준호야, 우리가 진지하게 말하러 온 거야. 장모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남도 뒤따라 들어왔죠. 준호는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일어났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앉아.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장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처남도 앉았어요. 준호는 서 있었습니다. 앉고 싶지 않았죠. 어머니 상태가 이렇게 안 좋으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요양원 알아봤어. 장모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즉시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준호야,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병원비만 얼마나 나가는데. 집 팔고 우리도 좀 편히 살자. 집을 팔라고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나섰어요. 여보, 지금 우리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알잖아. 그 집 팔아서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우리는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그 집은 어머니가 평생 사신 집이야. 절대 못 팔아. 처남이 비웃었습니다. 형님,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낡은 집 팔아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숨통 트이잖아요. 우리? 너희가 왜 거기 포함돼? 당연히 포함되죠. 우리 누나 남편이잖아요. 가족 아니에요? 준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어머니가 위독할 땐 가족이 아니었으면서 돈 얘기가 나오니까 가족이라고 하네요. 너희는 가족이 아니야. 나한테는. 뭐라고? 장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내 걱정해 주는데. 제 걱정이요? 웃기지 마세요. 그냥 돈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버릇 없는 놈이.
장모가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 손을 잡았어요. 힘을 주지 않았지만 장모는 놀라서 물러났습니다.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다시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장모한테, 장모님은 저한테 장모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위독할 때 온천 간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에요? 아내가 준호를 끌어당겼습니다. 여보, 그만해. 엄마한테 사과해. 사과? 내가 왜? 사과할 사람은 너희야. 준호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내는 비틀거렸어요. 처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지금 우리 누나한테 손 뗀 거예요? 나 내 손 뿌리친 것뿐이야. 너희가 먼저 나한테 손댔잖아. 이런 미친놈이. 처남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준호는 피했어요. 주먹이 허공을 갈랐죠. 처남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다 나가. 지금 당장.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모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나갈 거야. 너 각오해. 이혼 소송 걸 테니까.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딸 위자료 제대로 받아낼 거야. 내가 가진 거 다 빼앗을 거야. 빼앗을 게 뭐가 있는데요? 낡은 철물점이요? 가져가세요. 장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울먹였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너희가 먼저 끝낸 거야. 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나도 힘들었어. 힘들면 온천을 가. 죽어가는 시어머니 두고.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모가 아내 팔을 잡아 끌었어요. 가자. 이런 놈하고 더 있어봤자 소용없어. 엄마, 걱정 마.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 분할 제대로 받아낼 거야. 그들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봤어요. 김말수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깨어 계셨어요? 다 들었다.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요? 어머니 잘못 없어요. 엄마 때문에 이혼까지. 엄마가 없으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저한테 전부예요. 김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처가 식구들에 대한 증오가 쌓여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거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 비워둔 집 특유의 냄새였죠. 준호는 불을 켰습니다. 집 안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아내의 옷들이 없었어요. 화장품도 없었죠. 준호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어요. 아내 옷이 다 사라졌습니다. 벌써 짐을 뺐구나. 준호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마른 걸까요? 준호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어머니 냄새가 났어요. 준호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옷장, 작은 화장대, 오래된 이불. 모든 게 초라했습니다. 준호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준호는 옷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죠.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다렸을까요? 옷장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준호는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죠. 상자를 열자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통장, 그리고 등기 서류. 준호는 등기 서류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등기 서류에는 강남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였어요. 5층짜리 상가 건물.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었어요. 소유자 김말순, 취득일 20년 전, 감정가 500억 원.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주였어? 준호는 다른 서류들도 뒤졌습니다. 통장이 나왔어요.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억 원.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준호는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 사진이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큰 건물이 보였죠. 바로 등기 서류에 있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준호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척하며 사셨던 거예요. 준호를 평범하게 키우려고,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어머니,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사실이 처가 식구들한테 알려지면 준호는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서둘러 옷장에 숨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거야. 절대 안 돼. 준호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해. 어머니를 지켜야 해. 준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서둘러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큰 로펌이었어요. 준호는 낡은 옷차림으로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로비가 준호를 압도했죠. 하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리셉션 직원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재산 관련 건인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일이라서요. 직원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 피곤한 얼굴.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상담료도 시간당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요? 준호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지키려면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상담받겠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몇 마디 나누더니 준호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준호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 비싼 가구들. 창밖으로 강남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잠시 뒤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준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변호사는 준호를 앉게 하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가져온 등기 서류였어요.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강남 핵심 상권의 건물이네요. 500억 원대 자산입니다. 네. 제 어머니 명의예요. 어머니가 소유주시군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설명했어요. 어머니의 병환, 처가 식구들의 태도, 이혼 위기, 그리고 어제 발견한 비밀.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변호사님, 제가 걱정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처가 식구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머니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시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이 건물은 어머니 단독 명의입니다. 박준호 씨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안전한 건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무슨 문제죠?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이 됩니다. 법정 상속인은 누구죠? 저뿐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요. 그럼 박준호 씨가 단독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한 상태시죠? 네. 하지만 이혼 소송 중입니다. 중요한 건 이혼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이혼 확정 전에 돌아가시면 상속받은 재산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처가 식구들이 손댈 수 있다는 말인가요? 법적으론 가능합니다. 물론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으로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어머니께서 건강하실 때 명확한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공증을 받아두면 더 확실합니다. 유언장이요? 네. 배우자를 제외한 직계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유류분 문제는 있지만 배우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건물 명의를 서둘러 박준호 씨께로 이전하십시오. 단, 이혼이 확정된 후에 하셔야 합니다. 이혼 후에요? 그렇습니다. 이혼 전에 명의를 이전하면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그 전에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유언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머니 상태가 위중하시다면 신탁을 고려하세요. 신탁이요?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수익자를 박준호 씨로 지정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준호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셋째, 이혼 소송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십시오. 처가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텐데 철물점 정도만 분할 대상입니다. 철물점은 임대예요. 제 명의 재산이 없습니다. 더 좋습니다. 분할할 게 없다는 뜻이니까요.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도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정리해서 건넸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첫째,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하고 유언장 작성. 둘째, 이혼 소송 준비. 셋째, 처가 식구들에게 절대 건물 정보 노출 금지. 이 세 가지입니다. 준호는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제 처가 식구들이 어머니 재산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합니다. 500억이라는 큰 돈 앞에서 사람들은 변합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 절대 비밀을 지키십시오.
어머니께서 회복하실 때까지, 그리고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는요. 알겠습니다.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도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다시 악수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이혼 소송도 저희가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준호는 로펌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500억이라는 돈. 그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준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누구도 어머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준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처가 식구들에 대한 증오, 그들이 어머니를 무시한 것에 대한 분노.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곧 세상이 뒤집힐 거야. 너희가 무시하던 가난한 집 아들이 너희 모두를 짓밟을 거야.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기로.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니를 지켜야 했어요. 어머니의 목숨, 어머니의 재산, 어머니의 명예. 모든 걸 지킬 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준호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깨어 계셨어요.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아, 어디 갔다 왔니? 네, 어머니. 잠깐 볼 일이 있었어요.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김말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느낀 듯 했어요. 무슨 일이니?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제 집에서 서류를 봤어요. 강남 건물 등기요. 김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말순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호의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준호는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시기를. 알아버렸구나. 김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구나.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김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다 알았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왜 숨기신 건지, 그 건물은 어떻게 갖게 되신 건지요. 김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젊었을 때 작은 식당을 했단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널 키우면서 말이야. 네, 그건 알아요. 그 식당이 잘 됐어. 정말 잘 됐지. 손님들이 줄을 섰고 몇 년 만에 가게를 3개나 냈단다. 준호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사업가였다니. 그러다 강남에 땅을 샀어. 그땐 강남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거든.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었지. 그게 지금 그 5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래. 20년 전 일이야. 그 건물로 월세를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왜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김말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슬펐어요. 너 때문이야, 아들아.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변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달라지거든. 특히 젊은 나이엔 더 그래.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어.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했지. 그래서 철물점 월세만으로 살았던 거야. 어머니,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전부 통장에 모아뒀어.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쓰라고 말이야.
준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를 보고 엄마는 확신했어. 절대 돈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지. 어머니도 아셨군요. 물론이지. 엄마가 바보는 아니잖니. 걔네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다 알아. 김말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난한 노인네. 짐덩이. 빨리 죽었으면 하는 존재. 다 들었어. 어머니. 괜찮아. 엄마는 이미 각오했어. 하지만 걔네들이 돈을 알게 되면 너도 나도 위험해져. 그래서 끝까지 숨기려 했던 거야. 준호는 어머니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젠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아들아, 너 이혼한다며? 네. 더는 못 살겠어요. 잘했어. 그게 맞아. 김말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힘없지만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아들아,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말씀하세요. 절대 걔네들한테 돈 한 푼 주지 마. 엄마는 평생 모은 돈이야. 너 주려고 모은 거지, 걔네들 주려고 모은 게 아니야. 당연하죠.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그리고 유언장을 써야겠구나. 네, 변호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 불러. 엄마 상태가 언제 나빠질지 모르니까. 준호는 즉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준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 박준호입니다.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쓰시겠대요. 지금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뒤 변호사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공증인도 함께 왔어요. 김말수는 또렷한 정신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나 김말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모든 재산은 아들 박준호에게 상속한다. 며느리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줬습니다.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어요. 공증인도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그리고 박준호 씨 이혼 소송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처가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텐데 철물점은 임대니까 걱정 마세요. 분할할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와 공증인이 나간 뒤 준호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김말수는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어머니, 푹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김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이 들었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처가 식구들한테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며칠 뒤 준호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 서류를 보냈습니다. 택배로 보냈어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이혼 서류야. 서명해. 미쳤어? 재산 분할도 없이? 분할할 게 뭐가 있어? 철물점은 임대고 집도 전세야. 4명의 재산이 없잖아. 그럼 위자료라도 받아야지. 위자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시어머니 위독할 때 온천 간 사람이. 아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집은? 그 집 팔면 되잖아. 그 집은 어머니 명의야. 내 재산이 아니야. 그럼 상속받으면 되잖아. 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상속?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유언장 쓰셨어.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뭐라고?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변호사 통해서 들었을 거 아냐? 이혼 서류 잘 보고 서명해. 안 그러면 법원 가는 수밖에 없어. 이 나쁜 놈.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처가 식구들이 병원에 몰려왔습니다. 장모와 처남 그리고 아내. 3명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박준호. 장모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책을 읽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들 그래요? 유 원장이 뭐야? 우리 딸한테 한 푼도 안 준다고? 어머니 뜻이세요. 어머니 뜻? 내가 조종한 거잖아. 처남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일어섰어요. 조종?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머니는 정신 멀쩡하셔. 형님, 이건 사기야.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 해봐. 유 원장은 공증까지 받았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럴 거야? 우리 1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래, 15년. 그동안 너희가 우리한테 한 짓 생각해봐. 어머니 무시한 것, 나 무시한 것. 다 기억해. 우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 온천 간 건 뭐야? 어머니 위독할 때 말이야.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모가 나섰어요. 그건 우리도 쉴 권리가 있잖아. 쉴 권리? 그래, 있지.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지. 준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 집안과 아무 상관없어. 돌아가. 박준호, 넌 반드시 후회할 거야. 장모가 고함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후회는 너희가 할 거야. 곧. 준호의 말에 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죠. 그들은 씩씩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곧이야. 너희가 무시하던 가난한 집 아들이 너희 위에 우뚝 설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말순의 의지가 강했던 거죠. 준호는 매일 병원을 지켰고 이웃들도 번갈아가며 찾아왔습니다. 반면 처가 식구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내 측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준호에게는 나눌 재산이 없었죠. 변호사가 모든 걸 처리해줬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김준혁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이혼이 곧 확정됩니다. 다음 주면 판결이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박준호 씨, 이제 건물 명의 이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나아지셨어요. 퇴원하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처가 측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수상한 움직임이요? 네. 어머니 재산을 알아보려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하려 한 흔적이 있어요. 준호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알아낸 건 아니겠죠? 아직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알게 되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절대 못 알게 할 겁니다. 그리고 박준호 씨,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변호사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건물 명의를 이전받으신 후 재단을 설립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재단이요? 네.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이나 복지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사회에 기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준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단, 어머니 이름으로.
그건 어머니가 원하시던 일일지도 몰랐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어머니께 여쭤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준호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준호도 이 거리의 주인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병원으로 돌아온 준호는 어머니께 변호사 얘기를 전했습니다. 김말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엄마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정말요? 그래. 돈은 쓸 곳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야. 가난한 학생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게 엄마 평생 꿈이었단다. 어머니. 그런데 아들아, 걔네들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라. 아직은. 왜요? 김말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때가 있는 거야. 걔네들이 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세상에 알릴 때가 말이야. 준호는 어머니의 말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수? 어머니도 복수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를 정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어요. 재산 분할 없이 이혼. 준호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죠. 그날 저녁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아니, 준호 씨.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이미 끝났어. 나 미안해요. 진심이에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나도 잘못했어요. 엄마 말만 듣고 동생 말만 듣고 내가 판단을 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준호 씨,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핸드폰을 귀에서 뗐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다시 귀에 갖다 댔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너희는 어머니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어. 그걸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도 한 짓을 생각해봐. 가난하다고 무능하다고 얼마나 무시했어? 그건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린 남이야.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어머니가 퇴원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도와준 거였어요. 김아주머니가 음식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고맙구나, 준호야. 김말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어요. 따뜻한 차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건물 명의 이전을 할까요? 그래야지. 그리고 재단도 설립하자. 네. 내일 변호사님한테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와 어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명의 이전 절차를 시작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고 등기소에 제출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일주일 뒤 건물은 준호 명의가 됐습니다. 500억 원대 자산. 이제 준호는 더 이상 가난한 철물점 주인이 아니었어요. 강남 핵심 상권의 건물주였습니다. 준호는 등기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게 제 거예요? 그래. 이젠 내 거야. 김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재단 설립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말순 장학재단으로 정했어요. 어머니 이름을 딴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 재단으로 가난한 학생들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무료 급식소도 만들 거예요. 고맙다, 아들아. 엄마 소원을 이뤄주는구나. 이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준호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계획했어요. 처가 식구들에게 진실을 알릴 날을 말이죠. 어머니, 이제 때가 됐어요. 뭐가? 걸들한테 알릴 때요. 우리가 누군지.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알려줘도 되겠구나.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며칠 뒤 준호는 처가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장모와 처남, 그리고 전 아내. 세 명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커피숍으로 오십시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커피숍이었습니다. 준호가 소유한 건물 1층에 있는 곳이었죠. 물론 그들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커피숍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정확히 3시 처가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자고 부른 거야? 장모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 명은 앉았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게 뭔데? 처남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밀어 건넸어요. 열어보세요. 장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장모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보이는 그대로예요. 강남 건물 등기부예요. 제 명의로 된. 처남이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500억? 이게 진짜야? 진짜죠. 제가 건물주예요. 이 건물 말이에요. 준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건물이 보였어요. 5층짜리 상가 건물. 그들이 앉아 있는 바로 이 건물이었습니다. 거짓말이지? 전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원래 어머니 거였어요. 그걸 제가 물려받았죠. 세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서류만 들여다봤어요. 준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가난하다고 무시했죠? 무능하다고, 돈도 없다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장모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등기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처남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전 아내는 그저 준호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럴 수가 없어. 장모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건물주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말이에요. 그럼 진작 왜 말 안 했어? 처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냉소를 지었어요.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친절해졌을까요? 아니면 어머니한테 더 잘했을까요? 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돈에 눈이 멀어서 더 심하게 굴었겠죠. 어머니 재산을 노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숨기신 거예요. 준호야, 아니 준호 씨. 전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당신은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했지.
철물점 하나로 뭘 하겠냐고 비웃었어. 당신 가족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린 그렇게까지 했어. 어머니가 위독하실 때 온천 갔잖아. 가난한 집 노인네가 오래 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했지. 기억나세요? 처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너무 심했지. 장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어머니가 죽을 뻔하셨는데요. 그때 어디 계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어머니 마음에 난 상처는 어떡하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커피숍 안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저희를 무시했어요. 가난하다고, 배경 없다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보다 한참 아래였던 거예요. 전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씨,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이라고? 준호는 비웃었습니다. 지금 돈 보이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가난했을 땐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 당신은 돈만 보는 사람이야. 당신 가족 전부 그래. 장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준호, 지금 우리한테 모욕 주는 거야? 모욕이요?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준호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어요. 여러분이 저희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모욕이 아니었나요? 장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들었어요. 오늘 부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요. 제가 누군지,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 처남이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냥 후회하면서 사세요. 평생 말이야. 준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전 아내가 불렀어요. 준호 씨.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커피숍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진짜 끝이야. 준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됐니? 다 말했어요, 어머니. 걸들 얼굴 볼만했어요. 김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젠 알겠구나.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네, 확실히 알았어요.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김말수는 준호 손을 잡았어요. 아들아, 이제 우리 할 일이 남았어. 무슨 일이요? 재단 설립. 그리고 사람들 돕는 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그날부터 준호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재단 설립을 완료하고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가난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했습니다. 무료 급식소도 열었어요. 강남 중심가에 큰 급식소를 마련했습니다. 한 달 뒤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언론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준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말순 장학재단 이사장 박준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이 재단은 제 어머니 이름을 딴 것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마음만은 부자셨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려고요. 준호는 객석에 앉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김말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준호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준호는 단상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개소식이 끝나고 며칠 뒤 준호는 철물점을 다시 열었습니다. 건물주가 됐지만 철물점은 계속 운영하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자리를 지키려고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박할아버지가 먼저 들어왔어요. 준호야, 소문 들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그냥 준호예요. 그래, 넌 변하지 않았어. 그게 중요한 거야. 김아주머니도 왔습니다. 음식을 한 보따리 가져왔어요. 준호야, 축하한다. 어머니도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다 아주머니들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 내 힘이지.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축하해줬어요. 준호는 그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행복했어요. 김말수는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래. 조금 더 살아야지. 내가 잘하는 거 보면서 말이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한편 처가 식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모와 처남은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전 아내는 혼자 남았어요. 그들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는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 장학재단은 점점 커졌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무료 급식소에는 매일 수백 명이 줄을 섰어요. 사람들은 준호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철물점을 운영했고 단골 손님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죠.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강남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들아, 저 불빛들 보이니? 네, 어머니.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을까? 많을 거예요. 그들을 도와줘. 엄마가 없어도 계속 도와줘.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김말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너는 좋은 사람이야. 돈이 있어도 변하지 않았어. 그게 가장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그렇게 키우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평생 한 가지 후회가 있어. 뭔데요? 너한테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미안하다. 미안할 거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죠. 준호는 어머니 어깨를 안았습니다. 김말수는 아들에게 기댔어요. 고맙다, 아들아. 너를 낳아서 정말 행복했어. 저도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라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진리를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 계속 사람들을 도울 거라고.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길이라고. 강남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준호는 자신만의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가난했던 철물점 주인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을 돕는 재단 이사장이 된 준호.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중한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서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